지난 봄, 저는 세 시즌 연속으로 상태가 나빠지며 군데군데 누렇게 변한 잔디밭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단 28일 만에 저는 $3도 채 들지 않는 홈메이드 영양제를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그곳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짙고 풍성한 녹색 잔디로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잔디밭에 값비싼 합성 비료를 쏟아부었지만 10일 정도만 푸르게 변했다가 다시 생기 없고 빛바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돈을 더 쓰고 비료 포대를 더 많이 살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레시피는 현대의 잔디 관리 전문가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농업 지도 게시판에서 잊혀진 연구 기록을 통해 이를 발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성 비료 산업이 미국의 잔디밭을 장악하기 전 농부들과 관리인들은 잔디 자체가 아니라 토양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4가지 재료로 만든 주방 영양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일관적이어서 대학의 시험 재배지에서는 잔디 밀도가 최대 40%까지 증가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제 잔디밭에 사용하는 정확한 레시피, 정확한 비율, 정확한 시기, 그리고 정확한 적용 방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섞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그리고 성장기 동안 얼마나 자주 적용해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골프장 관리인들에게서 빌려온 작은 마무리 비법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재료는 잔디의 색상을 단순한 녹색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된 잔디에서나 볼 수 있는 깊고 에메랄드빛에 가까운 색조로 끌어올려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매년 봄마다 대형 마트에서 4단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포장지에 적힌 지침을 글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잔디밭은 기껏해야 평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방식을 해오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전체 산업은 포대에 담긴 질소를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질소가 1주에서 2주 동안 잔디를 푸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잔디를 두껍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토양 아래의 생태계를 태워버립니다. 1950년 이전의 오래된 농업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생각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잔디를 가꾸는 사람들은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 아래에 살아있는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변화를 이해하자 제가 잔디 비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1913년 프리츠 하버 프리츠 헤버와 카를 보슈, 칼 보쉬라는 2명의 독일 화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적 규모로 암모니아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 획기적인 발견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저는 그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물용 암모니아를 만들던 바로 그 공장들이 합성 잔디 및 농업용 비료 제조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들에게는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마케팅은 주택 소유자들을 실제 필요에서 비롯된 오래된 방법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빠듯한 예산으로 사유지와 골프장을 유지하던 관리인들과 상점에서 파는 비료를 살 여유가 없어 주방과 헛간에 있는 것들로 목초지와 잔디밭에 영양을 공급해야 했던 대공황시대 농부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토양에 박테리아와 곰팡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면 토양이 잔디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코넬이나 오하이오 주립대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같은 기관의 현대 토양과학은 그 이후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섞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디는 실제로 여러분이 뿌린 비료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잔디뿌리는 잔디밭 표면 몇 인치 아래에 사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인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이 건강하고 활발할 때 그들은 유기물을 잔디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분으로 잔디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 생태계 위에 합성 질소를 쏟아부으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잔디 잎은 잎이 표면을 통해 그 빠른 질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푸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합성 비료의 염분이 토양 미생물의 상당 부분을 달수시키고 죽입니다. 1초 2주 안에 녹색은 희미해지고 토양은 이전보다 약해지며 여러분은 또 다른 비료 포대에 손을 뻗게 됩니다. 홈메이드 영양제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미생물을 깨우고 영양을 공급하며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토양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나면 여러분의 잔디밭은 끊임없는 구조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시스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병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4가지 재료로 구성되며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총 $9 미만으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일반적인 저렴한 맥주 1컵입니다. 가벼운 라거 맥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맥주의 효모에는 토양 박테리아가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비타민 B와 살아있는 발효 부산물이 가득합니다. 본질적으로 미생물에게 액체 형태의 정찬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일반 블랙스트랩 당밀, 블랙스트랩 모라세스 1컵입니다. 이것이 식량원입니다. 당밀에는 단순당과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당분은 박테리아에게 즉각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미량 미네랄은 나중에 잔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양으로 순환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가정용 암모니아 1컵입니다. 이것은 질소 공급원으로 소량만 사용하고 크게 희석합니다. 암모니아는 토양 박테리아가 처리하여 잔디 뿌리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분해되어 아무것도 태우지 않습니다. 레몬 향이 나거나 거품이 나는 것이 아닌 투명한 일반 암모니아인지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재료는 일반 액체 주방세제 1컵이지만 항균, 안티박테리얼 제품은 안 됩니다. 세제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여 물의 표면 장력을 깨뜨려 영양제가 잔디 잎에 맺히지 않고 토양으로 새우며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해진 토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깨끗한 환갤런 용기에 각각 1컵씩 넣으세요. 이제 농축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그 농축액을 가져다가 잔디밭에 바로 부어버리는데 결국 갈색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농축액은 직접 적용하기에는 너무 강하므로 잔디에 닿기 전에 크게 희석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1쿼트의 액체를 담을 수 있고 정원용 호스에 연결하는 호스 끝 분무기 호스&, 스프레이어를 준비하세요. 철물점에서 $10나 $12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분무기 통에 농축액 1컵을 부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분무기 다이얼을 갤런당 약 2테이블스푼으로 설정하세요. 호스를 켜면 분무기가 분사되면서 그 1컵의 농축액을
약 2갤런의 물과 섞습니다. 이 희석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넓은 표면적에 걸쳐 아주 적은 양의 활성 성분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토양 미생물이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양입니다. 농축액 1컵이 들어간 분무기 한 통은 약 2,500평방피트의 잔디밭을 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로 혼합된 1갤런의 농축액은 일반적인 1,4에이커 크기의 마당을 4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잔디밭이라면 1회 적용 시 약 1달러가 드는 셈입니다. 명심하세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도를 2배로 늘리면 잔디가 타고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율을 지키고 과정을 믿으세요. 시기와 방법은 레시피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적용하고 덥고 화창한 한낮에는 절대 적용하지 마세요. 방금 뿌린 영양제에 직사광선이 닿으면 활성 성분이 스며들기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저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또는 저녁 6시 이후를 목표로 합니다. 잔디잎이 분사액을 더 오래 머금고 토양도 더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듯 분무기를 좌우로 쓸어내리며 일정한 속도로 잔디밭을 걸으세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전체 영역에 걸쳐 고르고 가볍게 도포해야 합니다. 분사 후 20분이 지나도 젖은 잎이 보인다면 너무 많이 뿌린 것입니다. 토양 온도도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토양 상단 3인치의 온도가 화씨 55도, 약 13도 이상일 때만 작동합니다. USDA 내한성 구역, USDA Zones, 7틸락에서는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역 4.6에서는 대략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적기입니다. 구역 2와 3에서는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적용 후 1시간 이내에 가볍게 물을 주세요. 약 1.4인치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잔디 잎에서 뿌리 부분과 미생물이 사는 토양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7플라일 10일 안에 눈에 띄는 색상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밀도와 두께를 얻으려면 3~4주가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래에서 토양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리듬입니다. 한 번의 적용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활발한 성장기 동안 3주마다 영양제를 적용하세요.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간 68회 적용을 의미합니다. 며칠 동안 화씨 90도 약 32도를 넘는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철 휴면기처럼 잔디가 휴면 상태일 때는 적용을 건너뛰세요. 영양제 적용 사이에는 잔디 종류에 맞는 범위에 높은 쪽으로 잔디를 깎으세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켄타키 블루그라스, 페스큐, 페스큐에, 라이그래스, 레그레이스 와 같은 한지형 잔디는 3.54인치로 버뮤다, 베무다, 조이시아, 소이시아, 세인트 어거스틴과 같은 난지형 잔디는 2.5배편3인치로 깎습니다. 더 높게 자란 잔디는 토양의 그늘을 만들고 수분을 유지하며 여러분이 영양을 공급하는 미생물을 보호합니다. 또한 깎아낸 잔디, 클리핑스는 잔디밭에 그대로 두세요. 일반적인 조언은 그것들을 자루에 담아 버리라는 것이지만 그건 잊어버리세요. 깎아낸 잔디는 영양제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순수한 유기물입니다. 여러분은 이점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즌을 온전히 투자하면 내년 봄에는 발 아래 완전히 다른 잔디밭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목격하는 몇 가지 패턴, 즉 저 역시 수년 동안 빠져 있었던
동일한 패턴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단계 포대 비료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봄, 사람들은 색상으로 구분된 그 시스템을 구입하여 시계처럼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그 제품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을 굶주리게 하면서 잔디에게만 영양을 공급합니다. 수년에 걸쳐 토양은 더 단단해지고 더 건조해지며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홈메이드 영양제는 토양에 먼저 영양을 공급하고 잔디는 스스로 빽빽해집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과도한 물주기입니다. 사람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잔디밭을 보면 물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매일 20분씩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킵니다. 매일 얕게 물을 주면 뿌리가 표면 근처에 머물도록 훈련되어 빨리 건조해집니다. 옛날 관리인들은 뿌리가 물을 쫓아 깊이 내려가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 약 1인치 정도 깊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너무 짧게 깎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잔디를 덜 자주 깎을 생각으로 잔디를 바짝 깎아버리지만 실제로는 토양을 햇빛에 노출시키고 미생물을 죽이며 잡초를 불러들입니다. 잔디가 스스로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잔디 깎기의 데크를 높이세요. 네 번째 패턴은 깎아낸 잔디를 자루에 담아 버리는 것입니다. 깎아낸 잔디는 잔디밭에 필요한 질소의 최대 30%를 무료로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했던 마무리 비법입니다. 오래된 골프장 관리인들에게는 그 깊고 에메랄드빛에 가까운 색상을 내기 위한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재료, 바로 철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원예 센터에서나 찾을 수 있는 엑상킬레이트 철분, Liquid Chelated Iron입니다. 성장기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반 영양제와 함께 액상철분 2온스를 호스 끝 분무기에 추가하세요. 철분은 질소처럼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대신 잎의 엽록소를 강화하여 윗부분의 성장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녹색을 극적으로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잔디는 7-20일 이내에 그 풍부하고 어두운 전문가 수준의 색조로 변합니다. 합성 비료 회사들이 질소를 모든 것의 해답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묻혀버렸지만 수십 년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철분이야말로 그저 녹색인 잔디밭과 정말 멋져 보이는 잔디밭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것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룬 모든 것은 기초입니다. 빽빽하고 짙은 녹색의 잔디밭이 목표이며 이러한 일상적인 논리를 따르고 일반적인 문제가 퍼지기 전에 식별하며 거주 지역에 맞는 올바른 시기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재료, 호스 끝 분무기,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빽빽한 녹색 잔디가 포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기 전인 100년 전 관리인들이 조용히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양제입니다.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잔디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주세요. 밖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당의 토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대 산업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방법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키워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